피를 더 뽑아. 아직 죽을 리 없잖아. 하지만 원장님, 시키는 대로 해. 매주 계모는 하윤을 침대에 단단히 묶어놓고 그녀의 몸에서 희귀 혈액을 한 봉지씩 뽑아냈다. 그 피는 모두 자신의 친딸 유라에게 수혈되었다. 심각한 빈혈로 하윤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팔에는 오래된 바늘 자국과 새로 생긴 바늘 자국이 빽빽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죽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하윤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피주머니였다. 그와 같은 시각, 같은 희귀 혈액형을 가진 한 노회장은 17년 동안 잃어버린 손녀를 밤낮 없이 찾고 있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찾는 아이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신분을 빼앗기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다는 것을. 하윤은 과연 어떻게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될까? 그리고 자신을 애타게 기다려온 친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보게 될까? 이야기는 서울의 살을 애는 듯 추운 어느 밤에서 시작된다. 서하윤, 22살의 그녀는 어릴 적 사고로 왼쪽 다리를 조금 절었다. 그날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윤은 낡은 외투를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4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적금 통장이 들어있었다. 그 돈은 간호조무사 과정을 등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양아버지와 계모가 있는 그 끔찍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 나무들 뒤편 인적 드문 길에서 희미한 신음이 들려왔다. 살려줘. 하윤은 발걸음을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정이 가까운 공원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지만 바람소리 사이로 누군가 맡고 있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하윤은 소리를 따라갔다. 벤치 뒤쪽에서 3명의 남자가 백발의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한 놈은 노인의 손목에서 시계를 뜯어냈고 다른 놈은 지갑을 뒤지고 있었다. 나머지 한 놈은 서류 가방을 빼앗으려 노인의 배를 세게 걷어찼다. 있는 거 다 내놔. 노인이 서류 가방을 놓지 않자 곧바로 머리에 주먹이 날아들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피가 흘러내렸다. 하윤의 몸이 두려움으로 떨렸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약했다. 만약 저들이 자신을 쫓아오면 절대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웅크린 채 쓰러진 노인을 본 순간 하윤은 등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길가에 떨어진 나무 막대 하나를 집어들고 금속 쓰레기통을 잇는 힘껏 내리쳤다. 쨍그랑.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하윤은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크게 외쳤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당신들 얼굴 전부 찍었어요. 새 강도가 움찔했다. 한 놈이 하윤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같은 소리가 울렸다. 정말 경찰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당황해 그대로 도망쳤다. 하윤은 곧장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숨은 매우 약했고 뒤통수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휴대폰과 지갑, 모든 신분증은 이미 빼앗긴 뒤였다. 하윤은 119를 불렀고 노인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의사가 수술실 앞에 나왔다. 얼굴은 심각했다. 환자분은 뇌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도 없고 보호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윤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선생님, 먼저 살려주세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고 초기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까? 하윤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머릿속에 적금 통장이 떠올랐다. 4년 동안 일하고 굶고 아끼며 모은 돈.
간호일을 배우기 위해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거절하면 저 노인은 죽을지도 몰랐다. 몇 분 뒤 하윤은 수납 창고 위에 적금 통장을 올려놓았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 모아온 돈은 낯선 사람을 살리는데 전부 쓰였다. 지갑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까지도 그녀는 약과 수건,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용했다. 하윤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바로 명진그룹의 창립자 서태성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 빗속의 만남이 17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다시 빛 아래로 끌어내게 되리라는 것을. 병원 창문으로 새벽의 첫빛이 스며들었을 때 서하윤은 병상 옆 의자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 노인은 위험한 고비를 넘긴 상태였다. 의사는 수술이 잘 되었고 며칠만 더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윤은 당직 간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할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물었다. 환자분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하윤은 시계를 보자마자 얼굴이 변했다. 하룻밤 내내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저는 바로 가봐야 해요. 그녀는 급히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회복실로 옮겨지기 전 노인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고 자신을 구한 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병원에 꼭 남기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그는 명진그룹의 창립자 서태성이었다. 그가 한마디만 해도 한국 재계가 술렁일 만큼 큰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두려움뿐이었다. 백동철, 난폭하고 도박에 빠진 양아버지, 그리고 단 한 번도 하윤을 딸로 여기지 않은 남자. 하윤이 낡은 집 문을 열자마자 재떨이가 날아와 그녀의 머리 옆 벽에 세게 부딪혔다. 이 망할 년 이제야 기어들어와? 동철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듯 두 눈이 새빨갰고 몸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풍겼다. 하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해? 그는 하윤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집 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돈은 어디 있어? 하윤은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한테 맞은 할아버지 병원비로 썼어요.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뺨에 손바닥이 날아들었다. 하윤은 어깨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동철이 고함쳤다. 그 돈이 네 돈인 줄 알아. 내가 그걸로 빚 갚으려고 했단 말이야.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고. 그 돈은 제가 4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하윤은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싸쥐고 작게 말했다. 간호 일을 배우려고 모은 돈이에요. 간호? 동철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너 같은 절름발이가 공부는 무슨 공부야. 넌 그냥 일해서 돈이나 벌어오면 돼. 하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어릴 적 사고 이후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할 뿐이었다. 그녀는 보통 사람처럼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철은 화가 날 때마다 일부러 그녀를 절름발이, 병신이라고 불렀다. 남아있던 자존심마저 짓밟으려는 것처럼. 그때 복도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때린다고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철의 두 번째 아내 나경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50이 넘은 그녀는 밖에서는 늘 힘든 척, 착한 척 했지만 집안에서는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였다. 경자는 하윤을 손가락질했다. 너 어젯밤 유라가 얼마나 심하게 열이 났는지 알아? 병원 예약까지 잡아놨는데 네가 감히 사라져? 안쪽 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곧장 들려왔다. 엄마, 나 너무 아파. 못 참겠어. 나유라,
경자의 친딸이자 22살인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유라는 골수 기능 부전으로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했고 언제나 세상이 자신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다. 하윤이 방으로 들어서자 유라는 곧장 컵을 던졌다. 언니, 이제야 돌아올 생각이 들었어? 컵은 하윤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났다. 유라는 울면서 소리쳤다.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언니가 책임질 거야? 엄마, 지금 당장 병원 데려가. 하윤은 새하얗게 질린 유라의 얼굴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잠깐 약해졌다. 그녀는 병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피를 뽑은 지 아직 2주도 지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하윤은 자주 어지러웠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편의점 창고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다. 아직 제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윤이 조용히 말했다. 의사 선생님도 너무 짧은 간격으로 피를 뽑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경자의 얼굴이 즉시 차갑게 변했다. 내 딸이 죽는 꼴을 보겠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옷 갈아입어.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최소한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동철이 다가와 그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네가 감히 거절해? 그때 경자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동철은 그 돈을 보자마자 눈빛이 번쩍했다. 지난 3년 동안 모든 일이 그런 식이었다. 유라에게 피가 필요할 때마다 경자는 동철에게 돈을 건넸다. 동철은 하윤을 아는 개인 병원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돈만 충분하면 규정 따위는 눈 감아주는 병원이었다. 피를 뽑고 나면 하윤은 열이 나고 구토를 하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다시 일하러 나가야 했다. 편의점 월급, 저녁 설거지, 아르바이트비, 주말 택배 포장 일당까지 전부 동철에게 빼앗겼다. 예전 양어머니 김화숙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 화숙은 하윤이 어릴 적 강가 마을에서 그녀를 구해 데려왔고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하윤을 정성껏 키웠다. 하지만 3년 전 화숙은 큰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아 동철은 경자와 유라를 집으로 들였다. 그날부터 하윤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저는 안 갈 거예요. 처음으로 하윤은 동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미 피를 너무 많이 뽑았어요. 동철은 이를 갈더니 재단 옆 작은 장식장으로 걸어갔다. 그는 장식장 문을 열고 화숙의 유골함을 꺼냈다. 하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뭐 하시려는 거예요? 동철은 유골함을 가볍게 흔들었다. 네가 계속 반항하면 이걸 강에 던져버릴 거다. 안 돼요. 하윤이 달려들었지만 그는 유골함을 높이 들어 올렸다. 경자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얌전히 말을 듣든가 아니면 이 집도 빚 갚으려고 팔아버릴 거야. 여기가 화숙 씨 집이었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사라지는 꼴을 보고 싶니? 하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 안의 모든 저항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양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2가지. 낡은 집과 유골함. 하윤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지만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내일 병원에 갈게요. 유라가 곧바로 악을 썼다. 싫어. 난 오늘 피가 필요하단 말이야. 경자는 하윤의 창백한 얼굴을 훑어보았다. 밤새 잠도 자지 못한 아이를 지금 끌고 나갔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걱정되었는지 마지못해 말했다. 오후까지 쉬게 해.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네가 제일 잘할 테니까. 하윤은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주었다.
깨진 조각 하나가 손가락을 베었고 피가 흘러나왔다. 유라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저 고개를 돌렸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동철이 미간을 찌푸렸다. 또 빚쟁이들이야? 하지만 문이 열리자 모두가 얼어붙었다.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낡은 집 앞에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밖에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하윤이 공원에서 구했던 노인이 있었다. 서태성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안으로 들어왔다.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엄숙한 기품의 동철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폈다. 태성은 좁은 집 안을 둘러보다가 하윤의 부어오른 얼굴에서 시선을 멈췄다. 얘야, 얼굴은 왜 그러니? 하윤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부주의해서 넘어졌어요. 태성은 그녀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유리 조각을 줍느라 소매가 올라가 있었고 오래된 바늘 자국과 새 바늘 자국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럼 이 상처들은? 하윤은 곧장 소매를 끌어내렸다. 영양이 부족해서 수액을 자주 맞아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게 가라앉았다. 그는 비서에게서 봉투 하나를 받아 하윤에게 내밀었다. 네가 지불한 병원비 전액이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의 뜻으로 따로 준비한 것이다. 두 번째 봉투는 훨씬 두꺼웠다. 동철은 그 봉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탐욕을 숨기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하윤은 첫 번째 봉투만 받았다. 제가 낸 돈만 돌려받겠습니다. 나머지는 받을 수 없어요. 왜지? 저는 상을 받으려고 할아버지를 구한 게 아니니까요. 태성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병원에서 들었다. 그 돈이 네가 간호일을 배우려고 모은 돈이었다고. 하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꿈이에요. 하지만 아마 다시 처음부터 모아야 할 것 같아요. 태성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 저택에서 건강과 생활을 보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전문 간호사를 대신하는 일은 아니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룹 의료팀과 함께 일하게 될 거다. 급여도 네가 계속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지급하겠다. 하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저를 고용하시겠다는 건가요? 동정이 아니다. 태성이 대답했다. 나는 네가 낯선 사람을 밤새 어떻게 돌봤는지 보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격증은 있어도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믿을 만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하윤 앞에 문 하나가 열렸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간호일을 배우고 동철의 통제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겠습니다. 경자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하윤의 손을 잡았다. 어머, 이 아이가 복도 많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모시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경자의 마음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었다. 경자는 바로 태성의 저택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하윤이 그곳에 들어가면 자신이 숨기고 있던 일들이 언제든 들킬 수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창백한 소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섬뜩한 도끼가 스쳤다. 하윤은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 경자는 이미 그 희망의 문을 또 다른 함정으로 바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서하윤이 서태성 회장의 저택에서 처음 일하게 된 날, 그녀는 철문 밖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서울의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저택이었다. 앞마당만 해도 양어머니가 남긴 낡은 집이 통째로 들어갈 만큼 넓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오갔고 고급차들이 연이어 드나드는 모습은 하윤에게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하윤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동백꽃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김화숙에게 구조되어 자라기 전 그녀의 과거와 이어진 유일한 물건이었다. 불안할 때마다 하윤은 펜던트를 꼭 쥐었다. 마치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의 보호를 찾는 사람처럼. 서하윤.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계단 쪽에서 들려왔다. 태성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머리의 상처는 아직 다 낫지 않았지만 안색은 훨씬 좋아 보였다. 거기서 저녁까지 서 있을 생각이냐? 하윤은 놀라 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요.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는 그녀의 낡은 신발과 오래된 외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 집에서 너는 내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그 단순한 한마디에 하윤의 코끝이 시큰해졌다. 집에서 그녀는 늘 밥만 축내는 아이, 절름발이 주워온 애라고 불렸다. 그녀에게도 자존심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윤의 일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아침마다 회장의 약 복용 시간을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챙겼다. 산책할 때는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그의 얼굴빛과 호흡을 세심하게 살폈다. 태성은 본래 엄격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오래 일한 관리자들조차 그의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런데 하윤에게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인내심이 있었다. 오래 서 있은 뒤 하윤이 절뚝이는 모습을 보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리가 아프냐? 오래된 상처일 뿐입니다. 아프면 쉬어야지. 쓰러질 때까지 참지 마라. 하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익숙해요. 태성은 문득 조용해졌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가 불평해서가 아니었다. 너무 담담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겨우 22살의 아이가 고통에 익숙해질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됐다. 그 뒤로 며칠 동안 태성은 자주 하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하윤이 고개를 숙여 차를 따를 때 보이는 콧대와 눈매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웃을 때 왼쪽 뺨에 아주 희미하게 패는 보조개는 죽은 큰아들을 꼭 닮아 있었다. 한 번은 태성이 무심코 불렀다. 민재야. 하윤이 돌아보았다. 저를 부르셨어요? 태성은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달랬다. 늙어서 그런 것이라고. 아들이 그리워서 아무에게서나 민재의 그림자를 보는 것뿐이라고.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경자도 있었다. 그녀는 본관 청소를 맡고 있었고 항상 하윤을 피하려 했다. 사람들 앞에서 경자는 착하고 성실한 청소부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회장이 하윤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다. 어느 오후 집사는 경자에게 서씨 집안의 추모실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그 방은 2층 복도 끝에 있었고 평소에는 허락받은 사람만 드나들 수 있었다. 재단 위에는 회장의 죽은 아내와 큰아들 서민재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경자는 먼지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죽은 사람도 왕처럼 대접받는군. 그녀는 큰 액자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액자 속 사진을 똑똑히 본 순간 경자의 손이 그대로 굳었다. 사진 속에는 30이 조금 넘은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자가 있었다. 바로 회장의 죽은 큰아들 서민재였다. 그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팔을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는 맑은 눈을 가졌고 왼쪽 뺨에는 희미한 보조개가 있었다. 그리고 목에는 동백꽃 모양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경자는 사진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말도 안 돼. 그녀는 그 목걸이를 수없이 보았다. 하윤은
언제나 그것을 목에 걸고 있었다. 개인 병원에 피를 뽑으러 갈 때도 절대 빼지 않았다. 예전에 유라가 그것을 달라고 떼를 쓴 적이 있었는데 하윤은 펜던트를 끌어안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 바람에 동철조차 포기했었다. 목걸이뿐만이 아니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도 하윤과 너무 닮아 있었다. 경자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액자를 찍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창고로 이어지는 작은 문 뒤에 몸을 숨겼다. 태성 회장이 오랜 집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민재의 영정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다음 주가 큰도련님 기일입니다. 아가씨 찾는 공고를 계속 내릴까요? 태성은 지팡이에 두 손을 얹었다. 계속하게. 하지만 벌써 17년입니다. 그때 아가씨는 겨우 5살이었고 어쩌면 시신을 찾기 전까지는 나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믿지 않을 걸세. 그의 목소리가 쉬어갔다. 17년 전 민재가 자기 딸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오고 있었네. 몇 년 동안 이어진 부자 간의 갈등을 풀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산길을 지나던 중 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어. 문 뒤에 숨은 경자는 숨을 죽였다. 태성이 말을 이었다. 민재는 현장에서 죽었네. 차는 거의 다 타버렸고 강가 근처 덤불에서 아이 옷자락 일부가 발견되었지만 손녀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 그는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다. 그 아이의 본명은 서은하였네. 민재가 생전에 내게 말했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에게 할아버지를 찾아가라고 말하겠다고. 그 말은 17년 동안 깊이 묻혀있던 기억을 끌어올렸다. 어두운 산길 위 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가드레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민재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붙잡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뒷좌석에서 5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나 무서워. 은하야, 아빠 말 잘 들어. 민재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다. 차는 산비탈을 3개 들이받고 옆으로 뒤집혔다. 불길이 번지기 직전 민재는 마지막 힘으로 문을 걷어차 열고 딸을 좌석에서 끌어냈다. 인재는 그는 동백꽃 목걸이를 다시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불붙기 시작한 차에서 아이를 밀어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 뛰어. 아빠는 할아버지가 널 지켜주실 거야. 어서 가. 그 순간 폭발음이 울렸다. 아이는 충격에 산비탈 아래로 튕겨나갔다. 덤불 사이를 굴러 떨어지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졌다. 몇 시간 뒤 강가 마을에 살던 가난한 여자가 갈대밭에 걸려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 여자가 바로 김화숙이었다. 화숙은 아이를 업고 집으로 데려갔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돌보았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계속 헛소리를 했고 겨우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이름도 아버지도 살던 곳도 기억하지 못했다. 화숙은 비가 갠 뒤에 하늘을 보며 아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서하윤. 추모실 안에서 경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윤은 17년 전 강가 마을에서 화숙에게 발견되었다. 고열 뒤 기억을 잃었다. 나이는 회장의 잃어버린 손녀와 같았다. 그리고 목에는 사진 속 목걸이와 똑같은 동백꽃 목걸이가 있었다. 만약 하윤이 정말 서운하라면 그녀는 더 이상 경자가 마음대로 괴롭혀도 되는 가난한 양녀가 아니었다. 회장의 유일한 친손녀, 죽은 큰아들의 딸, 명진그룹의 가장 큰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경자는 혼란에 빠진 채 저택을 나섰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몰래 자신을 도와온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하윤의 친삼촌인 서병호. 그가 검은 차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늘 점잖고 예의 바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다. 경자는 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서 이사님, 이 사진 좀 보세요. 병호는 하윤의 사진과 추모실에 있던 오래된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빛이 즉시 변했다. 17년 전 형의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라고 지시한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는 민재와 그 딸이 모두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 그것도 서씨 집안 저택 안으로 돌아와 있었다. 경자가 속삭였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라지게 만들까요? 병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죽이면 안 됩니다. 경자는 당황했다. 하지만 회장님이 알게 되면, 그러니까 회장님이 하윤이 진짜 손녀라는 걸 알지 못하게 해야죠. 병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것들을 빼앗으세요. 그리고 유라를 서씨 집안의 손녀로 만듭니다. 경자의 눈이 커졌다. 유라를요? 회장님은 늙었습니다. 죄책감을 보상할 손녀가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는 휴대폰 속 하윤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유라에게는 저 아이 피가 필요하니까요. 경자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병호가 이어 말했다. 하윤의 신분을 빼앗아 유라에게 주는 겁니다. 가짜 손녀는 비단 이불 속에서 살고 진짜 손녀는 계속 하인처럼 일하며 살아있는 피주머니가 되는 거죠. 경자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저택 안에서 하윤은 여전히 태성의 약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진짜 신분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는 것을. 저택, 그리고 바로 그 목걸이 때문에 그녀의 가족을 망가뜨린 자들이 또 한 번 손을 뻗기로 했다는 것도. 이번에 그들은 하윤의 목숨만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과 가족, 그리고 원래 그녀에게 속했어야 할 인생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서병호와의 비밀스러운 만남 이후 나경자는 하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게 소리치지 않았다. 하윤이 저택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경자는 이상할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그 다정함은 오히려 하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저녁 경자는 하윤 앞에 물 한 컵과 옅은 노란색 알약 2개를 내려놓았다.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 영양제 먹어. 하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저를 걱정하세요? 경자는 억지로 착한 미소를 지었다. 어쨌든 우린 한 집 식구잖아. 네가 건강해야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지 않겠니? 마지막 문장이야말로 그녀의 진심이었다. 하윤은 먹고 싶지 않았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철이 곧장 탁자를 내리쳤다. 주면 처먹어.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하윤은 결국 알약 2개를 삼켰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영양제가 아니었다. 경자가 개인 병원에서 받아온 강한 졸음을 유발하는 약이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하윤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방으로 가려고 일어섰지만 다리가 휘청거렸고 벽을 짚어야 겨우 몸을 세울 수 있었다. 너무 피곤해요. 동철은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그럼 자. 하윤이 깊은 잠에 빠지자 경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녀는 하윤의 어깨를 몇 번 흔들었다. 하윤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경자는 곧장 하윤의 옷깃을 내려 목에 걸린 동백꽃 목걸이를 꺼냈다. 펜던트는 오래되었지만 무늬는 여전히 정교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는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경자는 자신이 가져온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며칠 동안 급하게 제작한 복제품이 들어 있었다. 모양은 거의 같았지만 금속은 훨씬 새 것처럼 보였고 새겨진 문양도 어설프게 흉내낸 수준이었다. 그녀는 진짜 목걸이를 풀어냈다. 그리고 복제품을 하윤의 목에 걸었다. 그 뒤 경자는 화장대 앞으로 가서 나무빗을 집어들었다.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을 골라 핀셋으로 하나씩 집어 봉인용 봉투에 넣었다. 문 밖에 서 있던 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머리카락 몇 가닥이면 되는 거야? 검사하기엔 충분해요. 돈 받으면 내 목도 줘야 한다. 경자는 그를 흘겨보았다. 당신은 하윤이나 잘 감시해요. 도망치지 못하게만 하면 돈은 빠지지 않을 테니까. 두 사람은 방을 나섰다. 하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죽은 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주던 유일한 물건이 목에서 사라졌다는 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상태로 눈을 떴다. 습관처럼 목걸이를 만졌을 때 아주 잠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금속이 전보다 차갑고 가벼운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사이 경자는 유라를 방에 가둬놓고 준비한 이야기를 외우게 했다. 너는 5살 때 강가 근처에서 가난한 집에 발견되었다. 유라가 얼굴을 찌푸렸다. 이걸 다 외워야 해? 서시 집안 손녀가 되고 싶으면 외워야지. 경자는 공책을 탁 치며 말했다. 너는 고열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남긴 목걸이를 간직했다. 네 아버지는 서민재다. 네가 어렸을 때 그는 널 어깨에 태우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파이터라고 말하곤 했다. 유라는 마지못해 따라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파이터. 그렇게 외운 티 내면 안 돼. 울어야 해. 네가 1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회장님이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자는 딸의 턱을 들어 올렸다. 서씨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이 낡은 집에서 살 필요 없어. 치료비, 옷, 보석 전부 네 것이 될 거야. 유라의 눈빛이 곧장 반짝였다. 그럼 하윤 언니는? 경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계속 네 곁에 둘 거야. 왜? 네가 필요할 때 피를 줘야 하니까. 유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유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윤이 자신을 위해 고통을 견디는 일을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흘 뒤 경자는 유라를 데리고 저택으로 갔다. 태성 회장 앞에서 유라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고 얼굴은 일부러 창백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녀의 목에는 진짜 동백꽃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태성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찻잔을 쥔 손이 떨렸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느냐? 유라는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눈물이 곧장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에요. 태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라는 자신이 외운 이야기를 울먹이며 그대로 말했다. 자신은 5살 때 강가 근처에서 가난한 가족에게 발견되었다고 했다. 고열 때문에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양어머니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죽기 직전에야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고 했다. 아주 희미하게만 기억나요. 유라는 목이 매는 척했다. 어떤 남자가 저를 어깨에 태워주곤 했어요. 그분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파이터라고 했고 항상 저를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태성은 고개를 돌렸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것은 민재가 살아있을 때 딸에게 자주 해주던 말이었다. 태성은 다가가 목걸이를 만지려 했지만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감정이 북받쳤지만 그는 수십 년 동안 대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이었다. 이야기와 유품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없었다. 혈연 검사를 하겠다.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때 서병우가 곧장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방금 퇴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몸도 약하십니다. 굳이 병원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머리카락 샘플만 채취해 검사기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샘플 채취 직원이 저택으로 불려왔다. 태성의 머리카락은 그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유라라고 적힌 봉투 안에는 사실 경자가 몰래 훔친 하윤의 목은 달린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병우는 두 봉투를 직접 확인한 뒤 검사기관 직원에게 넘겼다. 아무도 바꿔치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도착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결론에는 유라의 것으로 알려진 샘플이 그와 직계 혈연 관계라고 적혀 있었다. 태성은 눈을 감았다. 깊은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17년. 그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를 17년 동안 찾아다녔구나. 유라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며 크게 울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태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유라를 끌어안았다. 잃어버린 손녀가 마침내 돌아왔다고 믿었다. 그날 바로 태성은 본관에서 가장 좋은 방을 비우게 했다. 그리고 유라와 경자를 저택으로 들였다. 네가 17년 동안 받지 못한 모든 것을 할아버지가 보상해 주마. 태성은 모든 사용인 앞에서 그렇게 선언했다. 하윤은 방 끝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유라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멈췄다. 하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진 뒤 유라의 목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꽃잎 옆 작은 흠집, 세월에 어둡게 변한 금속빛,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했다. 그거 제 목걸이예요. 하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유라는 즉시 뒤로 물러났다. 경자는 하윤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끌고 갔다.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당신이 바꿔치기 했죠. 하윤은 경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라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제 목걸이예요. 경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하윤의 귀 가까이 입을 가져가 소름 끼치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한 글자라도 더 떠들면 동철에게 화숙의 유골함을 깨뜨려 강에 던지라고 할 거야.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럼 입 다물어. 경자는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다. 그리고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마. 동철은 누가 너를 찾기 전에 널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하윤은 넓은 저택 안에 굳은 듯 서 있었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유라는 회장의 품에 안겨 있었다. 서씨 집안의 손녀라고 불리며 원래 하윤에게 돌아갔어야 할 사랑을 전부 받고 있었다. 반면 그 집안의 진짜 피를 이어받은 하윤은 낯선 사람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순간부터 가짜 손녀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진짜 손녀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유라가 본관으로 들어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태성 회장이 갑자기 집무실에서 쓰러졌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유라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데 정오 무렵 서류를 살피던 태성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가장 먼저 달려 들어간 사람은 하윤이었다. 회장님, 하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의 호흡을 확인했다.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모두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하윤은 낮은 베개를 그의 머리 밑에 받치고 목깃을 풀어주며 계속 이름을 불렀다. 의식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태성이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하윤을 향했다. 하윤아.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하윤의 가슴은 꽉 조여왔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태성이 지난번 강도 사건 때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뇌출혈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손상된 혈관 하나가 터지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희귀 혈액형입니다. 병원 혈액은행에 보유한 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연락은 했지만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릴 겁니다. 서병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술 중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라에게 향했다. 유라는 모두가 믿는 태성의 유일한 친손녀였다. 혈연 관계가 맞다면 혈액형이 맞을 가능성도 높았다. 의사가 물었다. 나유라 씨는 혈액형 검사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유라는 움찔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경자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딸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 애는 골수 기능 부전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피를 줄 수 없습니다. 먼저 검사만 해보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적은 양이라도 맞으면 환자분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경자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가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 몸이 정말 버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병호가 그녀를 흘끗 보았다. 그 눈빛은 차가운 경고와 같았다. 유라가 검사를 받으면 골수 기능 부전 때문에 많은 피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더 심각한 건 유라의 혈액형이 태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지금 여기서 연극이 들통날 수도 있었다. 경자는 유라를 끌고 복도로 나갔다. 넌 대기실에 가만히 있어. 절대 의사가 피 뽑게 하지 마. 유라가 불안하게 물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죽으면 어떡해? 아직 내게 지분도 안 줬잖아. 경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엄마한테 방법이 있어. 그녀는 곧바로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 하윤은 수술실 밖에 서 있었다.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를 걱정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택에 들어온 이후 태성은 그녀를 사람답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윤에게 제때 밥을 먹으라고 말해주었다. 다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더 부드러운 신발을 준비하게 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 없다고 말해준 사람도 그였다. 경자는 하윤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문을 세게 닫았다. 너 회장님과 같은 혈액형이야. 하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피를 줘야 해. 하윤이 물었다. 유라는요? 유라가 회장님의 친손녀라면서요. 경자는 하윤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유라는 아파. 피를 줄 수 없어. 그런데 왜 제 피가 맞는다고 확신하세요? 그 질문에 경자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차갑게 말을 돌렸다. 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이것만 기억해. 회장님이 죽으면 네 일자리도 끝이야.
그리고 네가 거절하면. 경자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틀었다. 화면 속에는 동철이 강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화숙의 유골함이 들려 있었다. 하윤은 비명을 삼키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우리 엄마. 영상 속 동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자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내가 이 뚜껑 열고 강물에 싹 뿌려버릴 거다. 넌 한 줌의 죄도 다시 못 찾을 거야. 하윤의 몸이 떨렸다. 당신들 정말 사람도 아니군요. 경자는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체열실로 들어가 지금 당장. 하윤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기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동안 개인 병원에서 억지로 피를 뽑힌 뒤로 하윤은 며칠째 어지럼증과 이명에 시달렸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다. 하지만 수술실 문 너머에는 태성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 누워 있었다. 협박이 없었더라도 하윤은 그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피를 드릴게요. 하윤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경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분이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체열실에서 간호사는 하윤의 수치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빈혈 병력이 있으시죠? 하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경자가 끼어들었다. 밤을 새워서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뽑아주세요. 환자가 위급합니다. 간호사는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상황은 급박했다. 의사가 최소한의 허용 범위를 판단한 뒤 체열이 시작되었다. 검붉은 피가 관을 따라 천천히 흘러나갔다. 하윤은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방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는 멀어졌다. 간호사가 계속 물었다. 제 말 들리세요? 하윤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그분을 살려주세요. 응급 상황에서 허용되는 최대량까지 피가 채워졌을 때 하윤의 입술에는 핏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늘이 빠지는 순간 하윤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태성의 가족 중 누구도 그녀 곁에 있지 않았다. 경자는 하윤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곧바로 기록 담당 직원을 찾아갔다. 그리고 몰래 두툼한 봉투를 그의 주머니에 밀어넣었다. 헌혈자 이름을 나유라로 바꿔요. 직원이 깜짝 놀랐다. 그건 안 됩니다. 혈액팩에는 코드가 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록과 인계 서류의 이름만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환자가 살아나면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겁니다. 두툼한 돈 봉투가 그의 입을 막았다. 결국 종이 기록에서 서하윤이라는 이름은 지워졌다. 그 자리에 나유라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하윤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경자는 유라의 팔에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딸에게 회복실 근처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태성이 수술 후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곁에 누워있는 유라였다. 그녀의 팔에는 흰 붕대가 감겨 있었다. 태성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유라는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짜냈다. 제가 할아버지께 피를 드렸어요. 태성이 굳어버렸다. 네 몸도 약한데. 유라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제야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다시 가족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태성은 고개를 돌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유라의 손을 꽉 잡았다. 어리석은 아이야. 왜 목숨까지 걸었느냐. 경자는 옆에서 눈물을 닦는 척했다. 죽어도
회장님을 살리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부터 태성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까지 사라졌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피부치라고 믿었다. 그 손녀가 병든 몸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믿었다. 반면 아래층의 차가운 병실에서 하윤은 홀로 깨어났다. 곁에는 꽃도 없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사람조차 없었다. 식어버린 물 한 컵과 피가 배어나온 붕대만 팔에 감겨 있었다. 하윤은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의 피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다. 그저 태성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만 알았다. 그거면 됐다. 하윤은 스스로 링거를 뽑았다.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공을 다투고 싶지도 않았고 그가 또다시 자신에게 빚졌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태성은 유라를 더 깊이 아꼈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린 효성 깊은 손녀라고 믿었다. 하윤이 목걸이나 유라의 신분 이야기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말할 때마다 태성의 눈빛은 차갑게 굳었다. 유라가 피를 줘서 나를 살렸다. 그가 말했다. 질투 때문에 그 아이를 의심하지 마라. 하윤은 말없이 서 있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아직 아픈 바늘 자국을 감쌌다. 지금 태성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그녀의 피였다. 하지만 태성의 눈에는 그를 살린 사람이 유라였다. 가짜 손녀가 진짜 손녀의 공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그 조용한 희생은 오히려 태성과 피부치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되어 버렸다. 서태성 회장이 병원에서 깨어난 뒤 그와 하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다. 유라가 방에 들어오면 그는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하윤이 나타나면 그의 눈빛은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띠었다. 경자는 그 변화를 보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윤이 저택에 남아있는 한 목걸이와 머리카락 샘플 그리고 진짜 헌혈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한 비밀은 언제든 드러날 수 있었다. 유라가 서씨 집안 손녀 자리를 지키게 하려면 하윤을 탐욕스럽고 악독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만큼 첫 번째 함정은 추모실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태성은 돌아가신 아내의 결혼 반지를 꺼내 닫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아끼는 유품으로 오랫동안 잠긴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유라는 곁에 앉아 감동한 척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다정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태성은 반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네가 돌아온 걸 보고 정말 기뻐했을 게다. 그가 전화를 받기 위해 방을 나가자 유라는 곧장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재빨리 반지를 집어 소매 안에 숨겼다. 그날 오후 하윤이 식탁보를 갈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을 때 유라가 지나가다 일부러 그녀에게 부딪혔다. 미안해요. 그 말과 함께 유라는 몰래 반지를 하윤의 유니폼 주머니 안에 넣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저택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반지가 사라진 것이다. 집사는 사람들을 시켜 곳곳을 뒤졌다. 유라는 태성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할아버지, 혹시 외부인이 그 가치를 모르고 실수로 가져간 건 아닐까요? 경자가 즉시 말했다. 오늘 추모실을 청소한 사람은 하윤이뿐입니다. 하윤은 그대로 굳었다. 저는 반지 상자에 손댄 적 없습니다. 유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가져갔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면 모두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사용인 하나가 다가와 하윤의 주머니를 뒤졌다.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윤은
자기 발밑에 반지를 바라보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경자가 곧장 소리쳤다. 그럼 왜 그게 네 주머니에서 나와? 저도 몰라요. 유라는 고개를 숙이며 아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왜 할머니 유품에 손을 대? 하유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분을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가 바로 훔친 물건이야. 유라는 곧장 울음을 터뜨렸다. 태성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썼다는 것을. 그런 아이가 정말 반지를 훔쳤을까? 그는 반지를 주워들고 말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라. 증거도 없이 결론 내리지 마. 하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리고 유라는 그 씨앗이 사라질 시간을 주지 않았다. 며칠 뒤 두 번째 함정이 실행되었다. 그날 오후 하윤이 약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유라가 계단 위에서 그녀를 막았다. 언니, 아직도 할아버지께 목걸이 이야기를 할 생각이야? 그건 내 물건이야. 반드시 되찾을 거야. 유라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되찾을 건데? 지금 할아버지 눈에는 내가 손녀야. 하윤이 그냥 지나가려 하자 유라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언니는 사람들이 언니 말을 믿어주길 바라지? 유라는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복도 끝에 사용인 2명이 나타난 바로 그 순간 유라는 갑자기 하윤의 손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놓았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뒤로 젖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비명소리가 저택을 가득 울렸다. 유라는 몇 계단을 굴렀고 이마가 나무 모서리에 부딪히며 피가 흘러내렸다. 하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유라야. 그녀가 급히 달려 내려가려 했지만 경자가 먼저 뛰어와 하윤을 밀쳐냈다. 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밀지 않았어요. 유라는 어머니 품에 안겨 머리를 감싼 채 울었다. 언니가 제가 언니 신분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제가 없어지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언니를 사랑해 줄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하윤은 사용인들을 돌아보았다. 다들 봤잖아요. 유라가 스스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경자에게 매수된 사용인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하윤 씨가 아가씨 손을 잡아당기는 걸 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덧붙였다. 저도 하윤 씨가 큰 소리로 협박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윤은 한 사람씩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 태성이 달려왔을 때 유라는 이미 상처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애원했다. 할아버지, 언니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아마 잠깐 감정이 격해진 것뿐일 거예요. 겉으로는 관대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하윤을 더 확실한 가해자로 만들었다. 태성은 하윤을 오래 바라보았다. 하윤아, 아직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이 일로 널 벌하지 않겠다. 하지만 오늘부터 유라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하윤은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다. 그가 이미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세 번째 함정은 곧바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다. 매일 아침 태성의 심장약과 혈압약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윤이었다. 그녀는 늘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몇 번씩 확인했다. 경자는 그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밤 그녀는 몰래 약 준비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부 심장약을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약으로 바꿔 넣었다. 약통과 라벨,
겉포장은 그대로 둔 채였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평소처럼 약을 준비했다. 태성이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푸르게 변하더니 의자 위로 쓰러졌다. 회장님. 하윤은 즉시 달려갔다. 태성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하윤은 곧바로 주치의를 부르고 응급상자를 가져왔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얼굴을 굳혔다. 오늘 드신 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평소 복용하시던 약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향했다. 경자가 곧장 물었다. 약을 누가 준비했죠? 집사가 대답했다. 하윤 씨입니다. 유라는 울음을 터뜨리며 태성의 손을 붙잡았다.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빨리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윤은 약통을 든 채 손을 떨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어요. 병우가 차갑게 말했다. 매일 아침 약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했다는 겁니까?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또 누군가 당신을 모함했다는 겁니까? 유라가 휴대폰을 꺼냈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메시지들을 열었다. 화면에는 하윤의 이름으로 된 계정이 떠 있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목걸이가 내 것이라는 걸 회장님께 말하겠어. 검사 샘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날 몰아붙이지 마. 난 그 노인이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태성은 한 줄 한 줄 읽었다. 그의 얼굴에서 감정이 서서히 사라졌다. 하윤은 계속 고개를 저었다. 제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에요. 유라가 물었다. 그럼 보낸 사람이 어떻게 목걸이와 검사 이야기를 알고 있죠? 너와 네 엄마가 꾸민 일이니까. 하윤은 태성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회장님을 해치려 한 적 없습니다. 그만해라. 태성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는 눈앞의 소녀를 바라보았다. 빗속의 밤, 병상 곁을 지켜주던 아이, 거액의 사례금을 거절했던 아이. 그는 하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반지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유라는 그녀와 다툰 직후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위험한 약도 그녀가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까지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태성은 손으로 몸을 지탱해 일어나며 분노보다 더 아픈 눈으로 하윤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때 네 선함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윤은 숨이 막혔다. 그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넌 그 선함으로 이 집에 들어올 길을 산 것이었구나. 그 말은 칼처럼 하윤의 가슴을 찔렀다. 아니에요. 하윤은 눈물을 터뜨렸다. 저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회장님을 구한 거예요. 회장님 것 중 아무것도 원한 적 없어요. 하지만 유라가 돌아온 뒤로 너는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그 애가 제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태성은 눈을 감았다. 밖으로 내보내라. 사용인 2명이 다가왔다. 하윤은 저택 안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복도를 끌려갔다. 누구도 그녀를 위해 말하지 않았다. 밖에는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가 공원에서 태성을 구했던 그 밤과 똑같은 비였다. 유라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 그녀는 하윤의 목에 걸려있던 가짜 목걸이를 풀어 젖은 돌바닥 위로 던졌다. 언니한테 어울리는 싸구려나 가져가. 하윤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다. 유라가 그녀의 귓가에 다가와 미소 지었다. 주워온 애는 평생 주워온 애야.
회장님 손녀가 될 꿈은 꾸지도 마. 저택의 대문이 하윤 앞에서 쾅 닫혔다. 하윤은 홀로 빗속에 서 있었다. 손에는 가짜 목걸이가 꽉 쥐어져 있었다. 한때 그녀가 구했던 남자는 이제 그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믿었다. 진짜 가족은 저 대문 안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안에서 유라는 미소 짓고 있었다. 오늘부터 자신의 가짜 신분을 밝혀낼 유일한 사람이 영원히 쫓겨났다고 믿으면서 저택에서 쫓겨난 뒤 서하윤은 온몸이 젖은 채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비가 옷 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거의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손에는 유라가 바닥에 던진 가짜 목걸이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백동철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어디 있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 하윤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해고됐어요. 동철은 순간 멈칫했다가 곧바로 분노했다. 해고? 그는 하윤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그렇게 월급 많이 주는 일을 못 지켜 내가 널 키운 게 이따위로 쓸모없으라고 키운 줄 알아? 하윤은 바닥에 쓰러졌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방 안에서 나경자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얼마 전 저택에서 먼저 돌아온 상태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다. 그만 때려요. 저 애 아직 할 일이 있어요. 하윤이 고개를 들었다. 경자가 차갑게 말했다. 유라가 새 치료를 시작했어. 개인 병원 의사가 피가 필요하다고 했어. 하윤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피를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경자는 다가와 하윤의 턱을 움켜쥐었다. 아직도 네가 저택에서 일하는 줄 알아? 여기에는 널 지켜줄 사람 없어. 이렇게는 더 못해요. 하윤은 겨우 몸을 일으켰다. 다시 억지로 피를 뽑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동철이 비웃더니 하윤의 왼쪽 다리를 세게 걷어찼다. 하윤은 비명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다. 신고해봐.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 위로 질질 끌었다. 경찰이 널 믿을지, 널 키운 부모를 믿을지 한번 보자고. 하윤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다. 당신은 나를 키운 적 없어. 나를 키운 건 화숙 엄마야. 죽은 아내의 이름이 나오자 동철은 더 거칠어졌다. 그는 하윤을 집 뒤편의 작은 창고 쪽으로 끌고 갔다. 경자가 문을 열었다. 저 안에 가둬요. 내일 아침 바로 병원으로 끌고 갈 거예요. 동철은 하윤을 안으로 세게 밀어 넣었다. 하윤은 차가운 벽에 어깨를 부딪히고 낡은 상자들 사이로 쓰러졌다. 문이 닫히고 바깥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하윤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유라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언니 도망 못 가게 해. 나 더 미루고 싶지 않아. 경자는 다정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저의 피는 네 거야. 하윤은 바늘 자국 투성이인 팔을 끌어안았다. 그 말은 바깥의 비보다 더 차갑게 그녀의 몸을 얼렸다. 언제부터 자신의 목숨이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물건이 되었을까? 하윤은 어둠 속을 살피다가 낡아 빠진 작은 창문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나무 선반을 끌어당겼다. 그 위에 올라가 쇠막대로 창틀을 내리쳤다. 소리를 듣고 동철이 곧장 달려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물쇠가 풀리자마자 하윤은 손에 잡힌 나무 의자를 동철 쪽으로 힘껏 밀었다. 동철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하윤은 문틈으로 몸을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동철이 그녀의 옷을 움켜쥐었다. 감히 도망쳐? 그는 하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등과 다리를 연달아 걷어찼다. 하윤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버텼다. 손에 잡힌 물병을 바닥에 내리쳤다. 병이 깨지는 소리에 동철이 순간 뒤로 물러났다. 그 틈을 타 하윤은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외투도 챙기지 못했다. 돈도 없었다. 휴대폰도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빗속으로 달려나갔다. 왼쪽 다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숨은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가빠졌다. 하지만 하윤은 멈출 수 없었다. 붙잡혀 돌아가면 이번에는 정말로 몸속의 피를 모조리 뽑힐지도 몰랐다. 하윤은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눈앞의 거리가 점점 흐려졌다. 차들은 빗길을 달려 지나갔지만 길가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젖은 소녀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택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그녀가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공원이었다. 익숙한 벤치 앞에 도착했을 때 하윤의 다리는 끝내 힘을 잃었다. 그곳은 그녀가 예전에 태성이 3명의 강도에게 맞아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한 바로 그 자리였다. 그때 그녀는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써서 낯선 노인을 살렸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있었다. 하윤은 벤치에 머리를 기대고 가짜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엄마. 그녀는 김화숙을 조용히 불렀다. 나 너무 힘들어. 하윤의 눈꺼풀이 서서히 감겼다. 그날 밤 건강검진을 마치고 돌아가던 서태성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예전 그 공원을 지나가 달라고 했다. 왜 그곳에 가고 싶은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곳이 자신을 살렸던 소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차가 천천히 공원 옆을 지나가던 순간 태성은 벤치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다. 차 세워. 그는 문을 열고 급히 내렸다. 쓰러진 사람이 하윤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그의 얼굴이 확 변했다. 하윤아.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다. 목과 팔에는 새로 생긴 멍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태성은 직접 하윤을 안아 차에 태웠다. 병원으로 가, 당장.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친 의사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는 만성 빈혈이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팔에는 오래된 바늘 자국과 새 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반복 체열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규정을 어긴 방식입니다. 태성은 얼어붙었다. 체열이라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환자의 혈액형도 매우 희귀합니다. 회장님과 같고 돌아가신 서민재님의 옛 의료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에 태성의 손이 떨렸다. 그는 문득 유라를 떠올렸다. 골수 기능 부전을 앓는 아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많은 양의 피를 줬다고 했다. 그런데 그 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피를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처음으로 태성은 모든 것이 끔찍하게 어긋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하윤이 눈을 떴다. 침대 옆에 앉아 있는 태성을 보고도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일자리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손을 펼쳐 가짜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회장님, 제 아버지가 남긴 목걸이를 돌려주실 수 있나요? 태성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병원 불빛 아래에서 그는 그제야 똑똑히 보았다. 무늬는 거칠었고 금속은 지나치게 새 것처럼 보였다. 뒷면에도 그가 기억하던 흠집과 새겨진 글씨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윤을 바라보았다. 77살의 남자 마음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어쩌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눈앞에 누워있는 이 아이가 아닐지도 몰랐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자기 손으로 피부치를 집 밖으로 내쫓은 것일지도 몰랐다. 하윤의 병실을 나온 뒤 서태성 회장은 곧장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하윤이 내민 가짜 목걸이가 꽉 쥐어져 있었다. 머릿속에는 작은 조각들이 계속 떠올랐다. 하윤의 팔에 가득하던 바늘 자국, 자신과 민재와 같은 희귀 혈액형, 유라의 골수 기능 부전, 그리고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질문 하나. 유라가 피를 줄 수 없는 몸이라면 그날 수술실에서 자신을 살린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태성은 즉시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수술 당시 수혈 기록을 전부 다시 확인하게.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특히 서병호에게는 절대 알려선 안 되네. 2시간 뒤 병원 기록 보관실이 봉쇄되었다. 종이 서류에는 헌혈자가 나유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기술자가 원본 전산 기록에 접속하자 전혀 다른 코드가 나타났다. 그 혈액팩의 코드는 서하윤의 것이었다. 처음 입력된 헌혈자 이름은 분명히 서하윤이었다. 그 뒤 누군가 내부 접속 권한을 이용해 표시 이름을 나유라로 바꾸고 인계 서류까지 손으로 다시 작성한 것이었다. 태성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누가 수정했나? 곧 한 병원 직원이 불려왔다. 그는 바로 경자에게서 돈 봉투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는 끝까지 발뺌했다. 저는 넘어온 서류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전산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태성은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앞에 접속 기록, 컴퓨터 코드, 수정 시간표를 차례로 내려놓았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 이건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닐 걸세. 그의 눈빛이 칼처럼 차가웠다. 사망 위험이 있던 수술에서 의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거야. 직원의 몸이 떨렸다. 결국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나경자 씨였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서하윤의 이름을 나유라로 바꿨다고 털어놓았다. 뒤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는 몰랐고 그저 부잣집에서 손녀에게 공을 돌리려는 줄 알았다고 했다. 태성은 눈을 감았다. 그가 탐욕스럽다고 꾸짖었던 아이가 사실은 조용히 자신의 피를 내어 그를 살린 것이었다. 반대로 그가 품에 안고 손녀라 불렀던 아이는 침대에 누워 약한 척하며 남의 공을 가로챘다. 하지만 태성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독립적인 혈액 전문의를 몰래 불러 유라를 진찰하게 했다. 명목은 치료 계획을 다시 점검한다는 것이었다. 유라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걱정하세요. 저 이제 훨씬 좋아졌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따로 태성을 만났다. 현재 골수 기능 부전 상태로는 기록에 남은 만큼 많은 피를 줄 수 없습니다. 억지로 했다면 몸이 즉시 위험해졌을 겁니다. 태성이 물었다. 그런 양을 주고도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밤 태성은 저택으로 돌아가 집사에게 유라가 가져왔던 유품들을 보관한 금고를 열게 했다. 그 안에는 진짜 동백꽃 목걸이가 있었다. 손에 쥐는 순간 그는 꽃잎 옆에 작은 흠집을 알아보았다. 오래전 민재가 딸과 장난치다 떨어뜨렸던 바로 그 자국이었다. 태성은 목걸이 뒷면을 돌려보았다. 불빛 아래 새겨진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은하. 그 아래 적힌 생년월일은 17년 전 실종된 아이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는 작은 걸쇠를 눌렀다. 펜던트가 열리며 비밀 칸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빛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런 작은
민재와 그의 아내, 그리고 5살 된 딸. 태성은 사진을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 자신이 17년 동안 찾아 헤맨 손녀가 바로 하윤이었다. 태성은 그날 밤 곧장 새로운 DNA 검사를 지시했다. 이번에는 누구도 검체의 이름을 알 수 없도록 모두 번호로만 표기했고 2곳의 독립기관에 동시에 의뢰했다. 발효내. 그리고 그는 다른 조사도 시작했다. 민재의 차가 브레이크를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 차를 만진 사람을 찾아내게. 오래된 기록에는 그 차가 산길 아래 작은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았다고 남아 있었다. 그 정비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담당 정비사 역시 사고 직후 사라졌다. 며칠 동안 가족명의 계좌와 오래된 송금 기록을 추적한 끝에 조사팀은 한 바닷가 마을에서 그 정비사를 찾아냈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로 허름한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서병호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저 사람 모릅니다. 조사관이 17년 전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을 그의 앞에 놓았다. 사고 직후 정비사의 동생 계좌로 큰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언제까지 거짓말 하실 겁니까? 남자는 떨기 시작했다. 끝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17년 동안 밤마다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서병우가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라고 시켰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형을 다치게만 해서 회장과의 만남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재가 죽자 병우는 돈을 더 주며 그에게 사라지라고 협박했다. 입을 열면 제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정비사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차량을 맡은 날짜, 번호판, 그리고 손으로 적은 한 줄이 남아 있었다. 서이사 요청. 그것은 병호가 남긴 치명적인 실수였다. 모든 증언을 들은 뒤 태성은 아주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믿어왔던 둘째 아들이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 친형을 죽인 것이었다. 그리고 하윤이 살아 돌아오자 그는 경자를 도와 하윤의 신분을 빼앗고 유라를 가짜 상속자로 세워 자신이 뒤에서 조종하려 했다. 태성은 눈을 감았다. 민재가 죽은 건 내가 동생의 탐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지만 그는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다. 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며칠 뒤 서태성 회장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가족 안에 퍼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 일부러 지친 모습을 보였다. 병우와 유라 앞에서 상속권 이전식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내게 시간이 많지 않다. 그가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손녀에게 대부분의 지분을 넘겨주고 싶구나. 유라는 곧장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병우 역시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는 유라가 아직 어린이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그룹 경영권 위임 서류까지 추가로 준비하라고 변호사에게 지시했다. 이전식은 저택 안의 큰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다. 태성은 하윤에게도 오라고 했다. 이유는 서울을 떠나기 전 유라에게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하윤은 진짜 계획을 몰랐다. 다만 그가 네 아버지의 목걸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 하윤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유라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무릎 꿇어. 하윤은 그대로 멈췄다.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해? 언니는 나한테 누명을 씌웠고 나를 계단에서 밀었고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했잖아. 유라는 바닥을 가리켰다. 오늘 나는 명진의 상속자가 될 거야.
언니도 이제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하윤은 태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회의실 맨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윤은 두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내 물건을 훔친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 경자가 곧장 앞으로 나섰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내 딸이야말로 명진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유라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거만하게 말했다. 주워온 애가, 남의 피와 동정으로 살아온 애가 감히 누구와 비교가 된다고. 그때 동철이 나타났다. 그는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경자가 몰래 들여보냈다. 동철이 자기 몫을 달라고 계속 협박했기 때문이다. 동철은 서류 한 묶음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약속한 돈을 받아야겠소. 병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동철이 비릿하게 웃었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내가 그동안 하윤이를 붙잡아 두었소. 당신들이 유라에게 피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그년을 병원으로 끌고 갔지. 하윤이 된 돌아보았다. 동철이 말을 이었다.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불법 체열 얘기를 전부 까발리겠소. 유라가 회장님에게 피를 준 적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 경자가 당황해 소리쳤다. 입 닥쳐요.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동철은 이미 경계심을 잃었다. 나는 몇 년을 조용히 있었소. 이제 당신 딸이 상속자가 된다는데 내 대가도 받아야 하지 않겠소? 병호가 이를 악물었다. 서류가 다 끝나면 돈을 줄 겁니다. 그 말에 유라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녀는 하윤 앞에 다가와 귀 가까이 속삭였다. 언니가 알아? 제일 웃긴 게 뭔지. 하윤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라가 웃었다. 언니가 그 늙은이와 피가 이어져 있어도 아무것도 못 되찾는다는 거야. 하윤의 얼굴이 굳었다. 유라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다. 언니는 영원히 우리 집이 쓰던 피주머니일 뿐이야. 언니 피로 나는 살았고 할아버지도 살았어. 그런데 공도 신분도 전부 내 것이 됐잖아. 경자가 급히 딸의 팔을 잡았다. 유라야, 그만해. 하지만 유라는 승리에 취해 있었다. 뭐가 무서워. 오늘 할아버지가 집은 전부 나한테 넘겨줄 건데. 병호도 더는 참지 못하고 서류를 태성 앞으로 밀었다. 아버지, 서명하세요. 경영권을 제게 넘기시면 모든 일이 정리됩니다. 태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할 말은 다 끝났느냐? 병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회의실 전체에는 이미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불법 체혈, 신분 도용, 상속권 탈취에 관한 모든 말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다. 병호는 펜을 태성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버지는 이제 회사를 이끌 힘이 없습니다. 서명하세요. 태성은 자신을 억누르는 그 손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병세가 깊다던 노인의 몸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곧게 섰다. 병우가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태성은 서류를 탁자 위로 내던졌다. 내가 일부러 아픈 척한 것이다. 너희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려고.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문이 잠겼다. 커튼 뒤에서 회장에게 충성하는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병우와 경자, 동철의 얼굴이 동시에 변했다. 유라는 겁에 질려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태성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무도 이 방에서 나갈 수 없다. 그는 하윤을 돌아보았다. 오랜만에 그의 눈빛에는 의심도 냉대도 없었다. 오직 너무 늦게 손녀를 알아본 한 노인의 고통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이 아이에게
이름과 가족, 그리고 너희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줄 시간이다. 회의실 문이 잠기자 서태성 회장 뒤에 대형 화면이 켜졌다. 그는 이사회 사람들과 변호사, 가족들 앞에 서류들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너희는 명진의 상속권을 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그럼 오늘 진짜로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직접 밝히겠다. 가장 먼저 DNA 검사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다. 결론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나유라는 서씨 집안과 혈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서하유는 99.99%의 확률로 서태성의 친손녀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유라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지난번 검사가 내가 손녀라고 증명했잖아요. 태성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사용한 건 네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윤이의 머리카락이었다. 화면에는 진짜 동백꽃 목걸이 사진이 이어서 떠올랐다. 뒷면에는 서은아라는 본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비밀칸이 있었다. 그 옆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가짜 목걸이가 나란히 표시되었다. 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윤이가 약에 취해 잠든 사이 당신이 목걸이를 가져갔지. 태성은 복제품 제작자와 경자가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탁자 위로 던졌다. 그뿐 아니라 하윤이의 머리카락까지 훔쳐 검사 샘플을 바꿨다. 병우가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이건 외부인의 음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경찰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 이미 맡겼다. 연문이 열렸다. 조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태성은 이어서 수혈 기록을 공개했다. 그를 살린 혈액팩의 코드는 하윤의 것이었다. 경자가 병원 직원을 매수한 뒤 헌혈자 이름이 유라로 바뀐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그 직원의 녹음된 자백이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다. 다음으로는 개인 병원의 기록이 공개되었다. 체열 날짜, 규정을 초과한 횟수, 경자가 낸 돈, 그리고 동철의 서명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동철은 허둥지둥 뒤로 물러났다. 나는 저 여자가 시켜서 한 거요. 그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소. 하윤은 한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제가 체열 침대 위에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양이 부족하다고 계속하라고 했어요.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자는 갑자기 병호를 손가락질했다. 전부 저 사람이 시킨 일이에요. 저는 그저 제 딸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병호가 소리쳤다. 입 닥쳐. 하지만 태성은 이미 그의 앞에 여러 계좌를 거쳐 경자와 동철에게 흘러간 돈의 내역을 내려놓았다. 네가 뒤에서 조종했다. 경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네 형을 죽였느냐?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17년 전 정비사의 진술 영상이 나타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병우 이사가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만 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재 씨가 죽자 제게 돈을 더 주고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병호는 창백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 말만 믿고 저를 범죄자로 몰 수는 없습니다. 태성은 낡은 수첩 사본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차량 입구, 날짜, 번호판, 그리고 한 줄이 남아 있었다. 서, 이사 요청. 조사관이 앞으로 나섰다. 서병호 씨, 살인교사 및 신분 도용 공모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병호는 뒤로 물러섰지만 경호원들이 이미 길을 막고 있었다. 그는 태성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다.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왜 형만 사랑했습니까?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랑이 부족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그 이유가 네 형과 조카를 죽이고 살아 돌아온 아이의 인생을 빼앗을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경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자와 동철 역시 조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하윤을 바라보았다. 언니, 제발 말해줘. 나 치료받아야 하잖아. 나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어. 하윤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을 살아있는 피주머니로 취급당했던 세월의 분노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병원이 네 치료를 멈추라고 하지 않을 거야. 유라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하윤이 이어 말했다. 병은 죄가 아니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모함하고 신분을 훔치고 사람을 해치려 한 일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유라는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그날 명진그룹 회의실에서 가짜 손녀의 화려한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서하윤이라는 이름 뒤에 묻혀있던 진짜 이름, 서은아가 마침내 세상 앞에 돌아왔다. 회의실에 이사회 사람들과 하윤만 남았을 때 태성은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77의 노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하윤은 놀라서 숨을 삼켰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태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속았다는 말로는 변명할 수 없다. 가장 큰 잘못은 나를 2번이나 살린 아이의 인품보다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더 믿은 것이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DNA 결과 하나로 사라질 아픔이 아니었다. 며칠 뒤 태성은 하윤을 데리고 서민재의 묘를 찾았다. 그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과 손녀를 찾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비석 앞에서 하윤은 동백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가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불붙은 차 밖으로 그녀를 밀어냈다. 그러고는 다시 동백꽃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은하야, 할아버지를 찾아가. 어린아이가 울며 말했다. 아빠는? 남자는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할아버지가 널 지켜주실 거야. 꼭 살아야 해. 다음 순간 불길이 터졌다. 하윤은 비석 앞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 아빠. 태성은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비석을 붙잡았다. 아빠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태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래, 민재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살리려 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할아버지는요? 태성의 몸이 굳었다.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정말 저를 찾고 있었나요? 태성은 품속에서 낡은 전단지 묶음을 꺼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실종 전단지들이었다. 거기에는 5살 서은아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다. 17년 동안 나는 이 전단지를 버린 적이 없다. 그가 말했다. 보육원, 병원, 보호시설, 강가 마을까지 모두 뒤졌다. 네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만날 거라고 믿었다. 하윤은 전단지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옥 같은 집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살아온 동안 누군가 역시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지난 상처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윤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직 할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마. 저를 재산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는 건 믿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억울하다고 했을 때 회장님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 말에 태성의 어깨가 떨렸다. 그래, 그래서 더 미안하다. 하유는 오랫동안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오늘은 아빠를 기억해냈어요. 태성은 눈물을 닦았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뒤로 하유는 곧장 저택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태성은 그녀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대신 병원 치료와 재활, 심리 상담을 모두 지원했다. 하유는 다시 간호 공부를 시작했다. 태성은 약속대로 그녀가 예전에 썼던 병원비를 모두 돌려주었고, 하윤이 거절하자 그 돈을 희귀 혈액형 환자와 학대 피해자를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그 재단의 이름은 은하재단이 되었다. 몇 달 뒤 하윤은 처음으로 태성의 저택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사용인으로서가 아니었다. 명진그룹의 진짜 상속자 서은하로서였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한때 그녀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했던 이들도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태성은 현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우너라.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유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아직 서하윤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어떤 이름을 쓰든 너는 내 손녀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하유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할아버지. 태성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그는 17년을 기다렸다. 하유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천천히 해요. 저도, 할아버지도.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천천히 하자. 그 후 하유는 명진그룹의 지분을 물려받았지만 곧바로 경영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간호 공부를 계속했다. 저는 누군가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하윤이 말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곁에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태성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위해 의료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리고 불법 체열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봄날 오후, 하유는 처음 태성을 구했던 공원 벤치 앞에 섰다. 비가 오던 밤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다. 쓰러져 있던 노인, 피냄새, 병원비를 내기 위해 내밀었던 적금 통장.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 태성은 지팡이를 짚고 그녀 옆에 섰다. 그날 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유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할아버지를 구한 건 제가 맞지만 저를 다시 살게 해준 건 결국 그 만남이었어요. 태성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하야. 하유는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은 아직 낯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기만 한 이름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과거와 되찾은 가족과 앞으로 살아갈 삶이 그 이름 안에 함께 있었다. 하유는 천천히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바람이 공원나무 사이를 지나갔다. 17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아이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피주머니로 부르지 못했다. 그녀는 서하윤이자 서은하, 명진그룹의 진짜 상속자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찾은 사람이었다.